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와 같이 귀 파셨는데, 자, 기억하실까요? 귓바퀴부터 시작을 해서 웨이도가 있고 중이가 있고 네이가 있다. 그리고 중이는 유스타키오관, 즉 귀하고 코가 연결되어 있다. 웨이도는 너무 심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면 안 된다. 면봉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이어폰 너무 쉬는 시간 없이 이어폰 쓰시는 것도 자제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네이, 정말로 중요한 이 네이에 달팽이관과 세방고리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 다 기억하시나요? 모르시겠으면 전편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오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웨이, 중이, 네이, 이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맑은 소리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3대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명, 난청, 그리고 어지러움. 자, 이 3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메니에르입니다. 메니에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이 메니에르는 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3대 증상 이외에 또 귀가 꽉 막힌 먹먹한 이 귀 압이 차는 느낌까지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보세요. 건강한 사람의 그 림프액하고 메니에르가 걸리신 분의 림프액의 차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 림프액이 엄청 뚱뚱해져 있죠? 엄청 부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 속이 가득 찬 액체가 증가하는 거죠. 마치 홍수가 난 느낌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에 홍수가 난 거죠. 귀에 림프액이 너무 많이 고여서 세방고리관도 달팽이관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부으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방고리관이 전정신경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지러움을 막아주는데 얘네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굉장히 어지러울 것이고, 달팽이관의 역할이 제대로 된 청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건데 얘네도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을 거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고,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이겠죠. 자, 메니에르가 왜 걸리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할 뿐인데요. 일단 유전적인 원인도 생각을 하고 있죠. 유전적으로 귀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외모를 굉장히 닮지 않습니까? 엄마가 눈이 작으면 아이도 눈이 작고 이렇듯이 귀 모양도 닮는 거죠. 위 모양도 작고 내부 장기도 엄마가 귀가 좀 약하면 아이도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도 하고요. 림프관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속에 찌꺼기를 배출하는 하수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림프관이 찌꺼기만 가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럴수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림프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림프 수종, 메니에르 질병에 있어서 핵심은 림프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림프액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 유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고요. 또 림프관은 혈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동맥혈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면 세포의 찌꺼기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몸 안으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 정맥이
림프관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혈관에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림프관도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혈관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고, 또 나쁜 식습관,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혈액이 되고 또 그 찌꺼기가 림프관으로 가니까 식습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는 알레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레르기가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한 그 감염은 어떤 실제로 바이러스,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다른 생명체는 감염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몸이 알레르기, 그 면역 과잉이 일어나서 필요 없이 많은 항체를 형성하는 걸 알레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알레르기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도 하고, 자율신경 장애이지 않을까라고 또 추정도 합니다. 이 자율신경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우리 몸의 이 혈관 또 림프관의 순환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혈관이 막 수축이 되거든요. 뇌로 혈액을 막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율신경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과 림프관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내분비 이상이지 않을까. 내분비라는 게 이제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말하는 거거든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근데 자율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죠.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몸속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잖아요. 또 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도 하고,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도 합니다.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뇌의 귀, 뇌의 반고리관, 전정기관, 이 달팽이관, 이 뇌의 림프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뇌 림프 수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정기관이 일을 못하니까 어지럽죠. 무척 이게 굉장히 어지러운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역, 구토, 굉장히 미식거리고 식사도 못해요. 막 미식거리고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청력에 이상을 중했죠.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영향을 받을 테니까 난청으로 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지러움도 어지러움이지만 그 휴유증으로 메니에르가 진정이 되고 약을 드시고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명 증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냥 평생 가지고 가신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명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충만감이죠. 압력 때문에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압력, 뭐라고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수영장에 갔다거나 물놀이를 했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한 느낌, 이 충만감, 뭐가 꽉 찬 느낌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니에르의 4대 증상은 어지럼, 남청, 이명, 이 충만감, 이게 있습니다. 아까 메니에르는 자율신경의 불규정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나잖아요. 우리가 열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열은 한자로 불화로 바꿀 수 있고, 불이 많다? 우리 몸이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은 곧 염증이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염증에 걸리기 좋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메니에르도 사실은 염증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불편한 증상들을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요,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인데요. 메니에르 환자들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바소프레신이 많아져요. 이 바소프레신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이뇨를 막는 호르몬이에요. 즉, 몸 밖으로 소변이 나가는 걸 막는 거죠.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사실은 잘 때 나와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즉 아주 강력한 청소부라는 말이에요. 멜라토닌이 낮 동안에 우리가 어지럽혀오는 그 활성산소들 있죠. 낮 동안에 지저분해진 집을,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엄마가 학교 간 다음에 장난감 정리도 하고 방 청소도 하듯이, 우리가 잠이 들면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 청소를 해주는 거죠. 자, 그 청소를 해야 되려면 우리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들 때 소변보로 자꾸 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또 잘 때 멜라토닌 뿐만이 아니라 바소프레신이라는 굉장히 고마운 호르몬이 나와요. 소변을 보지 않게 딱 뭐라고 그럴까, 막아주는 호르몬이죠.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근데 이 바소프레신이 잘 때 잘 안 나오면 소변을 자꾸 보게 되는데, 메니에르 환자분들에게 이 바소프레신이 증가돼 있으면 어때요? 소변으로 나가야 할 물이 안 나가니까 내 림프에게 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 바소프레신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도망가거나 숨거나 싸우거나 해야 될 때 오줌 마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줌이 나오지 않게 딱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전자는 착각을 해가지고 바소프레신이 나와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안 나오게 하다 보면 나가지 못하는 물이 어딘가는 고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일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메니에르 환자분들은 바소프레신이 나와서 내 림프에게 수종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분들은 이것을 인지를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자, 스트레스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자,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도 나오지만 그때 동시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코티솔이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코티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코티솔이 한정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코티솔은 정해져 있어요. 돈하고 똑같아요. 돈 어때요? 벌기는 너무나 힘든데 쓰는 건 한순간인데 돈 쓰기만 하고 벌질 않으면 그냥 부도 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티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내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잘 배출하고, 이럴 때 코티솔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티솔을 만들지는 않고 막 쓰기만 하면 코티솔이 톡 떨어져 버려요. 그걸 바로 코티솔 고갈이라고 하고, 코티솔이 가장 많이 고갈되는 시기가 50대죠. 50대,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에 딱 고갈이 돼요. 그걸 갱년기라고 하고, 그래서 갱년기 즈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호르몬 질환, 뭐 갑상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메니에르도 코티솔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열심히 막 잠 안 자고 못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살다 보면 코티솔을 다 쥐어짜서 쓰게 되고 코티솔이 떨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때 면역이 약해지죠. 코티솔은 면역을 주관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아니라, 그러면 귀는 림프액으로 충만한다고 했는데 림프액 자체가 면역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왜? 림프는 찌꺼기를 운반하는 기관이니까. 그럼 림프는 항상 염증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곳이죠. 우리 설거지 배수구는 항상 찌꺼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오염이 나고 벌레가 살 확률이 높은 것처럼 림프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코티솔이 고갈돼 버리면 염증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내 림프액 수종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림프 관리, 내 찌꺼기가 잘 나가는지 이 림프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니에르 환자분한테 제가 귀에서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코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면 깜짝 놀라고 신기해해요. 근데 제가 전편에서 귀 같이 공부할 때 그 유수타키오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유수타키오관이 막혀 있으면 항공성 중이염이 생긴다 이 말씀 해드렸잖아요. 이제 기압차. 근데 압력이 가득 차면 공기는요 나가지 못하면 어때요? 뜨거워지죠.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김을 빼듯이 우리가 소리를 계속 듣고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 귀가 압력이 차고 귀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뜨거워진 열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에 김을 빼는 것처럼. 압력밥솥에 김 안 빼면 압력밥솥 터지고 고장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이, 중이, 내이, 외이, 중이, 내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중이는 초정밀 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청신경을 이 달팽이관에서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 아주 작은 소리까지 얘가 다 담아야 되니까 얼마나 미세해요. 즉, 이 센서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의 열은 이 이관을 통해서 귀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관을 통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이요.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염도 많고 부비동염도 많고 축농증도 많고 또는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편도선염도 많아지고 후두염도 많아지고 어쨌든 코하고 입하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코의 일을 입이 함으로써 이 합병증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니에르라는 거죠. 코로 압력이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귀에 압력과 열이 증폭을 해가지고 메니에르, 내 림프 수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에 병이 있다면 코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부위 있죠? 이런 부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메니에르는 내 림프 수종, 이 병명에서 보이듯이 림프 관리가 핵심입니다. 메니에르는 귀에서 질환이 일어났지만 저는 첫째도 림프 관리, 둘째도 림프 관리, 셋째도 림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림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림프 순환이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첫 번째로 면역 반응이 과할 때입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 방어체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 방어체계가 우리의 면역세포들인데 이 면역세포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면역세포들이 더 과하게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면역 반응이 너무 자주 일어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백혈구, 즉 우리 몸에 군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히스타민을 119 구조대로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른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백혈구들이 조직세포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게 길을 넓혀줍니다. 즉 119가 삐뽀 하고 고속도로에 나오면 우리가 119 빨리 가라고 이렇게 길을 터주잖아요. 그 역할을 히스타민이 해요.
빨리 백혈구가 조직세포로 가서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요. 백혈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면 안 되는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혈장 단백질, 알부민이나 글로불린 이런 단백질,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단백질은 혈액 속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확장이 되면서 모세혈관 틈이 벌어지면서 이 혈장 단백질이 세포 간질액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 간질액에 혈장 단백질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그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간질액이 부풀어 올라요. 그걸 바로 부종이라고 하죠. 부으신 분들은 물이 혈액 속에 있지 않고 세포 간질액이 많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자, 이렇게 혈장 단백질이 빠져나가는데 우리 몸은 순환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구 2바퀴 반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혈관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한번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른 순간에 혈액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혈장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다시 또 혈액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간 혈장 단백질은 림프관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거든요. 림프관은 우리 몸의 찌꺼기도 이동을 시켜주고 지방, 그 담즙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그 지방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그 지방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지방도 림프관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고요. 이렇게 혈액 속에서 빠져나왔다가 미처 혈액으로 돌아가지 못한 혈장 단백질도 림프관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는데 이게 재흡수되는 속도에 비해서 나가는 속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림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환계라서요. 세포 간질액으로 나갔던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나가고 또 일부 그 세포 간질액에서 일부는 다시 또 혈액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혈액으로 돌아오려면 혈장 단백질이 많아야 돼요. 혈장 단백질이 많아야 삼투압에 의해서 그 세포 간질액을 재흡수를 하는데 혈장 단백질이 림프관에 정체되어 있고 혈액 속에 부족하니까 세포 간질액을 재흡수를 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혈액은 부족해지고 림프액은 많아지는 상황. 세포 간질액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세포 간질액에 혈액이 고여있다라고 상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부어버리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있지를 못하니까 세포 간질액에 물이 많아져서 얼굴은 탱탱 붓는데 팔다리는 붓는데 혈액은 부족해지고 림프의 찌꺼기는 쌓이고 요런 만성 혈액 림프액 정체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나의 면역 반응이 과다한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아까 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만성 비염이라든가 또 그 피부 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위염, 뭐 방광염 이런 것도 다 염증이잖아요. 만성 염증, 보이지 않는 그 염증들. 급성 염증도 있지만 만성 염증, 즉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또 몸속에 찌꺼기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러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림프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림프는 정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맥은 우리가 굳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누워 있더라도 순환이 돼요. 왜?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은
계속해서 동맥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순환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정맥 있죠. 돌아오는 혈관, 정맥. 이 정맥은 심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장은 동맥하고 상관이 있고 돌아오는 혈관은 근육의 힘으로만 돌아와요. 근데 정맥이 림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림프도 오직 근육의 힘으로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하고 앉아서 작업하시고 이렇게 되면 거북목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거북목,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승모근이 긴장을 해가지고 딱딱해진다거나 또 이 안면신경, 스트레스 받아서 안면신경이 굳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할 수밖에 없겠죠. 근막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림프 순환이 되는데 귀로 가는 림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자세도 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메니에르를 약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메니에르 환자분들에게 승모근을 풀어주고 거북목을 교정해주고 턱도 마사지를, 얼굴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코 마사지, 비강 마사지, 이런 3차 신경, 이런 데 마사지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귀도 이렇게 계속 만져주고 귀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귀 쪽으로 가는 혈류나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는 물리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메니에르 환자분들에게 거북목이 많아요. 승모근 그 통증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어쨌든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배수관 청소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설거지의 마무리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설거지의 그 배수관 오염이 언제 일어나요? 설거지거리가 많을 때 일어나잖아요. 즉 우리가 필요 없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림프 찌꺼기를 설거지하는 속도보다 그릇이 나오는 속도가 훨씬 많으면 개수대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음식 섭취량이 많을 때 림프 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여러분 설거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은 설거지 잘 안 되잖아요. 여러 번 헹궈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림프에 안 좋은 음식이 뭐냐면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되게 걱정이 되고요. 이 아이들이 이어폰 끼고 막 스트레스 많고 나쁜 음식, 엄마들이 보기에 좀 걱정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아이들이 이 귀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은 많이 줄이시고 섬유질이 많고 신선한 자연에서 온 음식을 드시는 게 메니에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를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도 메니에르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고 힘을 만드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못 먹어버리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근육은 근데 에너지가 있어야 수축과 이완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덜해지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덜해지면 림프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도 권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도 권하지 않고 또 한 동작만 오래 하는 것도 권하지 않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을 살펴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 즉 메니에르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라는 거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메니에르는 균형이 깨져서 앞으로 생명활동을 함에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메니에르와 혈액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시면 병원에서 주는 처방약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메네스라는 약과 다이클로짓이라는 약인데요. 이게 메네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약이고요. 다이클로짓이라는 약은 림프 수종을 빼는, 즉 혈액도 감소시키지만 특별히 림프액을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압력을 빼주기 위해서 림프액을 줄여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메니에르에 쓰는 약이 뭐냐. 혈액량은 늘리고 림프액은 줄여주는 원리라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왜 염증이 많아지고 찌꺼기가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혈액은 쫄고 림프액은 많아지는 이런 혈액과 림프액, 그 안에 사실은 세포 간질액이 있죠. 그거는 좀 생략이 됐는데 간단하게 그냥 혈액과 림프액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약,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죠. 이 메네스나 다이크로짓을 드시면서 메니에르라는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계속 약에만 의존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약을 드시면서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하시고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 살펴보셔야 장기적으로 계속 메니에르는 재발이 쉽잖아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귀하고 신장하고 매우 닮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신장,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티솔이 고갈이 됐을 때 귀에서 질병이 오니까 사실은 신장이 약해지면 귀질환도 많이 오고요. 귀질환이 왔을 때 신장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대요. 실제로 귀 모양하고 신장 모양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귀도 2개, 콩팥도 2개, 그리고 신장이 고갈됐을 때, 즉 부신 기능이 고갈이 되었을 때 귀에 병이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부신 관리를 잘 하셔야 귀가 좋아지는 거고요. 신장이 또 하는 일이 뭡니까? 혈액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혈액과 림프액이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혈액을 걸러준다는 건 곧 림프를 걸러준다는 거죠. 즉 신장, 콩팥에서 혈액을 잘 못 걸러주면 혈액을 잘 못 걸러주면 귀에 있는 림프도 깨끗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귀 관리는 신장 관리하고 같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옛날 어른들 뭐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린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부신 기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부신 기능이 약해지면 그 난청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 신장 관리도 같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메니에르를 이해를 하시면 이석증도 같이 이해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석증이 일어나는 기관이 전정신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정신경은 유모세포가 있고요. 그 유모세포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이 칼슘 덩어리가 이렇게 안정화 시켜주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지붕이 있는 것처럼 칼슘 덩어리, 지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유모세포를 덮고 있는 이 이석이 자리를 이탈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석증인데요. 이 유모세포는 저기 보이시죠? 젤라틴. 이 젤라틴으로 이석증하고 딱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젤라틴의 역할이 이 풀이죠. 젤라틴이. 벽에 도배지를 발랐는데 풀질이 잘 안 되면 도배지가 뜨는 것처럼 이 풀질이 잘 안 됐을 때 돌이 이제 자리를 이탈을 하는 거죠.
왜 이탈을 하나? 칼슘이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않나? 마찬가지예요. 골다공증하고. 골다공증도 뭐예요?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이 떨어져 나오니까 골에 칼슘이 없다. 그래서 골연화증,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옮겨서 어깨에 붙어서 어깨는 석회화가 되고 이렇게 칼슘이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골다공증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훨씬 많이 노출이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듯이 귀에 있는 칼슘이 이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 골다공증 관리나 이석증 관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고, 카페인이 칼슘의 이동을 촉진하잖아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살아남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기 때문에 뼈에 칼슘을 빼나 귀에 칼슘을 빼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칼슘의 이동,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뼈로 잘 이동을 하려면 신장에서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귀도 2개, 신장도 2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칼슘이 신장하고 굉장히 호르몬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신장, 골다공증, 카페인, 호르몬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커피나 홍차나 뭐 이런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걸 줄이신다면, 거꾸로 그동안 했던 활동을 줄여나가신다면 이석증에서 벗어나기가 쉽겠죠. 자, 이석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석증은 있어야 할 돌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돌이 이동을 함으로써 전정신관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환을, 어지러움에 시달리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석증뿐만이 아니라 이 반고리간에 연결된 그 전정신경이 있어요. 달팽이관은 청신경에 연결이 되고 이 뇌하고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뻗어나와 있는데요. 이 전정신경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이 전정신경염은 전정기관은 한쪽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병인데요. 이 이석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석증은 보통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굉장히 어지러움이 심하다면, 이 전정신경염은 갑자기 발생을 해서 위치 변경하고 상관없이 수분, 수시간 동안에 걸쳐서 심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완화됐다가 이제 걸을 때 더 악화가 되는 거죠. 30, 40대의 빈도가 가장 높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30, 40대가 우리 사회에 허리띠잖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때라서, 과로할 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전정신경염이기 때문에 청신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의 또 다른 증상인 그 난청이나 이런 증상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니에르병, 이석병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돌발성 난청 상담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 돌발성 난청은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지 2주 후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3개월까지가 우리가 이제 회복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빨리 그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귀는 뇌의 부속기관이라서요. 약물의 흡수가 매우 어렵고 또 귀 청신경을 주관하는 이 유모세포가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그 난청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발성 난청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혹시 왔다 하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바로 이명인데요. 이명은 증상이에요. 이명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증상이기 때문에 해결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메니에르처럼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죠. 스트레스 때문이다, 소음 때문이다, 이 안면 신경이라든가 뭐 거북목이나 여러 가지 근육의 수축 때문이다, 또 뭐 귀에 독이 되는 나쁜 약물을 먹어서 이제 어떤 항생제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생제 이후에 이명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뭐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그렇다. 또 메니에르 때문에도 메니에르병의 후유증으로도 오죠. 또 돌발성 난청의 후유증으로도 오고 원인이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명이라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증상이죠. 막 소리가 크게 막 기차 소리처럼 큰 사람, 풀벌레처럼 작은 사람,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아주 고통을 줍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학에 와서 이명이 귀로 시작한 건 맞아요. 귀에서 출발은 했지만 사실은 중추신경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명의 출발은 귀라서 처음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지만 나중에는 정신과나 신경과로 가셔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마다 하는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을 물어 뜯는다거나 어떤 사람은 뭐 다리를 달달달달 떤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를 긁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명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 어떤 이명 회로가 귀하고는 상관없이 즉 청신경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이명 회로가 발달되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요즘 학계에 많이 형성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자율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긴장을 하고 흥분을 하고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고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도체라고 있어요. 본능, 살아남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이 편도체, 변연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뇌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명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귀에서는 계속 알 수 없는 벌레 소리, 기차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 마음이다. 마음 근육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굉장히 환자들에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귀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혈액을 채워야겠죠. 혈액이 많아져야 순환이 잘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림프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림프 마사지를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자세가 발라야겠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운동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안 되니까요. 항상 똑바로 등 관리, 목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찾아야겠죠. 첫째도 스트레스 관리, 둘째도 스트레스 관리, 셋째도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면봉을 귀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코를 가급적이면 세게 풀지 않는 게 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코를 세척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겁니다.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쉬고요. 코로 쉰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될 수 되도록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거죠. 이어폰을 50분 들었으면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귀를 쉬게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귀 건강은 림프 건강이고요. 림프 건강은 혈액 건강이고 혈액 관리는 곧 자율신경 관리,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귀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맑고 깨끗한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